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 중인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 현재 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내가 내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에 미루고 미루던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혼 때문이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결혼 생활의 끝인 이혼을 계기로 제 인생의 제2막이 시작되었으니 말입니다. 저는 남편의 무능력함, 무기력함, 뻔뻔함, 끝없는 거짓말 때문에 이혼했어요. 거기에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이 결정적인 한 방을 먹이면서 제가 이혼을 택하게 되었죠. 우리 떨어져서 지내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의 사람이 왜 그렇게 무책임해? 다시 잘해볼 생각을 해야지. 자기 일 어그러졌다고 바로 떨어져서 지내자는 소리가 나와? 지우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당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가장으로서 책임 회피하는 거야. 알아. 누가 이혼하재? 그냥 잠깐 좀 떨어져 지내자는 거야. 잠깐만 떨어져 지내자고. 지우한테 계속 안 좋은 걸 보일 거야? 그거는 당신도 싫잖아. 툭하면 득촉장 날라오고 사람들 집 앞에 찾아오고. 나도 지우한테 그런 꼴 보이기 싫어. 우리 지우 잘 키워야 할 거 아니야. 당신도 그래서 계속 회사 일에 몰두하는 거잖아. 수철이 형이 통영으로 내려와서 일 좀 도와달라길래 잘 됐지 뭐. 나도 가서 목돈 모아서 올게. 주말마다 내가 서울로 오던 당신이 지우 데리고 통영으로 놀러 오던 그렇게 오고 가면 되잖아. 그냥 주말부부 한다고 생각하자. 내가 이 집에 없어야 은행이고 사람들이고 여기를 안 찾아올 거 아니야. 여보, 지호 생각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고생하자. 제 전 남편은 툭하면 사업을 말아먹고 빚을 지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를 반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그런 걸 몰랐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몰랐죠. 그 사람은 늘 저한테 자기 일을 잘해 나가는 모습,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그냥 잘 나가는 모습만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그건 일부였던 것이었습니다. 사업을 했다가 망했다가 돈을 갚았다가 빌렸다가 결혼 생활 내내 불안함을 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언제 이 남자 사업이 잘못될지 모른다. 언제 또 빚쟁이들이 시달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말이죠. 그 불안감 때문에 저는 아이를 막달까지 회사에 나갔고 아이를 낳고도 정말 빠르게 복직을 했습니다. 가장이 가장 노릇을 못하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내가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안정적으로 내 직장을 유지해야만 했죠. 하지만 저 혼자 노력하면 뭐 하나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늘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늘 똑같은 그 최악의 상황을 말이에요. 재수씨. 재수씨 안에 계신 거 알아요. 문 좀 열어보세요. 네. 재수씨도 자식 키우시면서 이러시면 안 되죠. 상철이가 불려간 돈 때문에 우리 집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예? 재수씨. 저희 애들 이혼 가정에서 자랑해 받을 거예요. 이거 보세요, 재수씨. 재수씨는 무슨. 이거 봐요. 김상철 그 자식한테 우리 돈 이달 안으로 안 갚으면 진짜 고소고고 다 할 거라고 전해요. 알겠어요? 알겠냐고. 아들아이가 4~5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남편의 사업이 쫄딱 망해서 빚독촉에 시달리던 시기였죠. 툭하면 은행에서 득촉장 날아오는 것도 모자라서 남편에게 돈을 빌려줬던 지인들마저도 우리 집까지 찾아오곤 했습니다. 고성을 지르고 심한 사람들은 문을 발로 차기까지 했어요. 아들아이가 그런 것에 하도 놀라서 남자만 보면 울었던 때도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남편은 우리가 헤어진 것처럼 지내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위장 이혼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아는 형님이 통영에서 일을 시작하는데 자기한테 오라고 했다면서
그 사람은 사실상 떠날 준비를 다 해둔 채 제게 통보를 했습니다. 미장 이혼, 주말 부부, 뭐 이런 것을 말이에요. 아들아이한테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서 좋을 것이 없을 것 같아 저는 남편의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들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대략 3년에서 4년 가까이 저희는 주말 부부로 어찌 보면 미장 이혼을 하며 살아가는 부부로 지내게 되었죠. 아니 지호 엄마, 이거는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한두 명도 아니고 지호 때문에 얼굴이며 팔에 상처 나서 말 나오는 애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처지 맞고서 생각해봐요. 지호가 학교 가서 꼬시 피우고 하면은 괜찮으시겠어요? 그리고 참관 수업 때 보니까 지호 혼자서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자꾸 지호 혼자서 수업 매끈고 하던데 뭐 ADHD 그런 거 아니에요. 애가 그러면 어디 상담이라도 좀 받던가 해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라는 피해는 다 주고. 유난히 아빠를 좋아했던 아들아이. 아들아이는 아빠와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 정서적으로 아주 불안해했습니다. 그러지 않았던 아이였는데 유치원에서도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도 반 친구들과 다툼이 잦는다는 문제로 통제가 안 되는 아이라는 문제로 저는 여러 명의 학부모에게 사과를 해야 했어요. 제 아들아이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힘들어했던 게 맞았으니까요. 아이를 데리고 상담도 다녀보고 정말이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이 아닌 내 아이여서 더더욱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시간도 꽤 지났고 남편도 어느 정도 빚 문제는 해결해 나간 것 같아서 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제 다시 같이 지내는 게 낫겠다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어요. 서울로 다시 오라고 말입니다. 토영까지 찾아가서 이야기했어요. 애들이 다 그러고 크는 거지. 그럼 뭐 막 초등학교 입학한 애가 얼마나 맑게 알아듣고 뭐 얼마나 그런다고. 하여간 내가 그 동네 여자들 유별난 건 알았지만 참, 뭘 그런 걸 가지고 애를 데리고 상담소까지 가서 당신은. 애들 엄마들이 유별난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야. 당신 한번 처지박 가서 생각해봐. 유별나다는 말이 어디 쉽게 나오나. 지호 생각해서 이렇게 지냈는데 이렇게 지내는 거 지호 위한 거 아닌 것 같아.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같이 지내. 지금은 올라가기 좀 그래. 아직 뭘 해야 할지 정리도 안 됐고 계획도 좀 다시 세워둬야 하고.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말고 그냥 무시하자. 지호가 뭐가 그렇게 유별나다는 거야. 안 그래? 나 이제 겨우 숨통 튀었어. 이제 숨 좀 돌리려고 하는데 지금 나 서울로 올라가 버리면 나는 대체 숨을 언제 쉬어? 안 그래? 남편은 아들아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주변 학부모들이 유별난 것이라면서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그렇게 피해를 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더군다나 아이가 집에서도 이유 없이 울고 화를 낼 때가 많아서 저도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그래도 통영에 다녀오거나 서울로 아빠가 올라올 때면 아이가 밝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죠. 거기서 제가 알았던 거예요. 아이한테는 아빠의 부재가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서울로 오라고 한 거였는데 그 사람은 자기도 이제 숨을 돌리기 시작했으니 좀 쉬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너무 압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죠. 참 자기만 알고 자기만 가장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 좋다고 편하게 지낸 줄 알아? 당신은 여기 혼자서 있지. 나는 눈 뜨자마자 지우 씻기고 먹이고 들고 뛰다시피 해서 학교 보내. 그리고 집으로 가? 아니야. 아니고 당신도 알잖아. 곧장 또 회사로 가서 온종일 일하고 지우 학교에서 전화 올 때도 있어. 그러면 나는 심장이 덜컹해서 또 죄인처럼 전화 붙잡고 있고 회사에서도 학교 눈치 보랴. 회사 눈치 보랴. 집 가면 집 들어와서는 지우랑 하루 종일 씨름하고
나는 그럼 언제 숨을 쉬니? 일단은 지호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당신이랑 나랑 해야 할 일은 아니야? 지호 저렇게 자꾸만 힘들어하고 학교에서 문제 일으키는 거, 그거 다 당신이랑 나 때문인 거야. 부모가 집에서 애를 편하게 해줘야 애가 안정적으로 지내지. 그런데 뭐, 나는 언제 숨 쉬냐고. 그게 아빠라는 사람이 할 소리니. 애초에 당신이 무리하게 사업한다고 여기저기 일 벌이지만 않았어도 돈 갖고 사람들한테 시달릴 일 없었고 우리 이렇게 떨어져 살 일도 없었어. 알아. 아느냐고. 나는 그럼 언제 숨을 쉬어라는 남편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미친 듯이 억울함이 끌어 올라왔었습니다. 남편이 지내고 있던 통영집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소리를 질러댔어요. 말 그대로 난장판을 피웠습니다. 어쩌면 아빠라는 사람이 저렇게 책임감이 없는 것인지, 어쩌면 남편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자기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죠. 지호는 대체 무슨 죄야? 막말로 지호, 우리 같은 부모 안 만났으면 훨씬 밝고 훨씬 사랑받으면서 컸을 거야. 적어도 당신이 부모라면은 애한테 책임은 다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부모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지호는 그냥 태어난 건데 우리가 부모였던 거야. 어린애가 뭣도 모르고 왜 아빠랑 떨어져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부모가 그러라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 지금. 이건 진짜 아니지 않아? 왜 애가 우리 때문에 피해를 봐야 하는데? 이건 아니잖아. 저 순간에 아들아이한테 정말 미안했습니다. 늘 미안함이 있었지만 저 때는 더더욱 미안했어요. 미친 사람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가끔 그런 소리를 하셨었거든요. 네가 더 좋은 집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소리를 말이에요. 그때는 엄마가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소리를 하신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아보니 알겠더군요.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 말입니다. 저희 친정은 정말 가난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늘 저희한테 더 해주지 못해 미안해 하셨죠? 정작 자식인 저희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낳고 보니 아이한테 그저 미안한 일만 늘어갔습니다.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 마음 안다. 그 말이 맞아요. 내 자식을 낳아보니 부모님이 왜 그랬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겠더군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아이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더욱 크고 무겁게 와 닿았습니다. 결혼한 이래로 그렇게 큰 소리를 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 역시 저의 그런 모습과 저의 발언에 꽤 놀랐었죠. 그렇게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아빠도 남편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서 제멋대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죠? 책임감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단은 엄마한테 얘기해서 돈 좀 보태달라고 하자. 그러면 되지? 전세금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안달복달하냐 당신은? 그만 좀 돈돈거려. 연애할 때는 안 그랬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돈돈거려? 당신 그렇게 돈돈거리면 어디서 돈이 솟아나? 당신은 사람이 너무 조급해서 문제야. 좀 편하게 살아, 편하게. 결국에 될 일은 다 되고 안 될 일은 어떻게도 안 되는 거 아닐까? 어머니한테 돈 맡겨놨어. 당신 일을 언제부터 할 거야? 아니면 내가 얘기한 대로 하자니까? 나는 당신이 전업주부로 있어도 상관없어. 그게 뭐가 어때서? 요즘 그런 부분들 많아. 여자가 밖에서 일하고 남자가 집안이라고. 그게 뭐? 괜찮아. 그리고 내가 돈돈거리는 게 아니라 전세금 몰려달라는 거 해결해야 하는 거니까 당신한테 얘기한 거잖아. 통영에서 일하면서 돈 받은 거는 대체 어디다 쓴 거야? 나 진짜 머리 아프다. 아유, 여보. 야, 미진아. 그만 좀 해. 나 진짜 숨 막혀 죽겠네.
그만 좀 해, 그만. 통영에서 번 돈 빚 갚고 나 거기서 먹고 사는데 썼어. 왜? 그럼 나는 거기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먹지 말고 빚만 갖고 있었어야 했어. 와, 진짜 숨 막히게 만드는 거 어디 가서 배우기라도 했어. 왜 이래, 진짜. 전세금 그거 올려달라고 하는 거 내가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할 거니까 그만 좀 해. 그리고 내가 쪽팔리게 집에서 행주나 들고 살아야겠어? 너는 나랑 이때까지 살아놓고 나를 몰라? 나 일할 거야. 내 사업할 거라니까. 아이씨. 그냥 나 좀 놔둬. 진짜 숨 막혀서 집구석에 못 붙어 있겠네. 진짜. 아빠 어디가? 아빠 어디 가는데 아빠? 다시 진짜 이럴 거야. 내 앞에서 자꾸 큰 소리 낼래.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 가는데? 자꾸 애 불안하게 이럴래. 왜 이래 정말? 이거 놔. 나 당분간 엄마 집에 가 있을 거니까 나한테 연락하지 마. 지호 핑계 대면서 나한테 연락하지도 말고. 나도 좀 숨 좀 쉬자, 숨 좀. 남편은 툭 하면 자기 부모님께 모든 걸 의지하려 했습니다. 저희는 당시에 전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길래 그걸로 이야기하다가 남편과 다투게 되었었죠. 아이 앞에서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아 안방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었는데 남편은 버럭 화를 내고는 나갔습니다. 제가 자꾸 자기를 숨도 못 쉬게 만든다면서 말이에요. 제가 정말 그랬을까요? 조금만 자기한테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지거나 부담스럽다고 느껴지면 어디로든 도망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성격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늘 차분하고 좋게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켜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자기 일을 할 거다 말만 할 뿐 너희 집에서 놀고 먹는 남편을 보는 것도 저도 지쳤습니다. 그렇다고 집안일을 해두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그냥 내가 바깥일을 할 테니 당신이 집안일을 하면서 아들아이도 잘 봐주고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또 싫다고 저한테 버럭 화를 내고 그냥 악순환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참고 지냈던 건 딱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아들아이가 아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고 생활한다는 것, 그거 한 가지뿐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또다시 자기가 심적으로 힘들다고 느끼자 시어머니 댁으로 가버렸습니다. 아들아이는 엉엉 울면서 자기 아빠한테 매달렸고요. 남편은 아들이 매달리던 자기 부인이 이야기하던 다 필요 없다는 듯이 굴고는 휙 나가버렸습니다. 집안에는 또다시 아들아이와 저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죠. 너는 네 남편기를 그렇게 죽이고 싶으냐. 내가 참... 너희는 어떻게 조용히 살지를 못하니. 상철이가 어려니 알아서 할까. 그냥 좀 네 남편이 알아서 하겠거냐고서 믿고 기다리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워? 아유, 여자가 너무 요란스럽게 굴면 남자나 자기 할 일을 못하는 거야. 네 남편이 집에서 좀 있으면 어때서 그걸 가지고 아주 그냥 애를 얼마나 들들 볶는 것인지. 아휴, 너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될 리가 안 되는 거라고. 내가 너희 결혼할 때 이야기했었지? 상철이는 네가 자꾸 잘한다 잘한다 해줘야 더 잘할 테니까 그저 잘한다 잘한다만 해주면 된다고. 아유, 네가 그렇게 네 남편 갈구고 무시하면 지옥 그 녀석도 자기 아비할 길을 우습게 알기밖에 더 하겠어? 남편이 그렇게 시댁으로 도피를 해버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냈습니다. 뭐 뻔했죠. 자기 아들밖에 모르는 사람이 저를 불러다 놓고 할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제가 너무 자기 아들을 갈군다느니 제가 옆에서 잘한다고 해줘야 내 아들이 잘하지 않겠느냐느니 죄다 저에 대한 질책뿐이었어요. 제가 자기 아들을 힘들게 한다고 말입니다. 내 말이 틀려? 어디 내가 틀린 말 한 거 있으면 한번 해봐. 내가 너한테 뭐 틀린 말 한 거 있어? 예, 네가 듣기에는 내가 하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도
이건 아닌 거야. 네가 집에서 네 남편을 편하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라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너 회사 좋은 데 다니는 거 아니냐? 그 좋은 회사 다니면서 받는 돈으로 살아도 충분한 거 아니야. 그런데 뭐가 그렇게 궁핍하다고 돈돈거리냐고요. 어머니 아들 때문에요. 어머니 아들 때문에 그래요. 네, 어머니 말씀 맞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집에서 가족끼리 서로 편안하게 해줘야 밖에 나가서 자기 일도 더 잘하고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머님 아드님도 저 너무 힘들게 해요. 그 돈 벌어서 어디다 쓰냐고 하시려고 하신 거죠? 그 돈으로요. 저 혼자 생활비 다 감당하고 어머님 아들이 저질렀더니 그거 남은 돈 그것도 제가 이자 찍고 있어요. 그 인간이 통영 가서 벌어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거요? 그거 고작 일부예요. 저도 서울에서 돈 벌어서 애 키우고 그 인간이 버리는 수습하고요. 생활하고요. 애 키우고요. 대, 딸. 설명 기행이 남아들어서 그 사람한테 잔소리하고 쓴소리 했던 줄 아세요? 저도 그러기 싫어요. 저도 힘들고 기운 없어요. 집에 들어와서 다른 여자들처럼 남편한테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도 하면서 위로도 받고 싶고요. 저라고 뭐 그런 소리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너희 천세는 그거 돈 줬어, 안 줬어? 줬잖아. 돈 줬으면 해가 있는데 뭐를 그거 가지고 위로를 받네 못 받네 소리까지 하고 있어. 그 전세금.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어머니 제가 하는 말 애초에 듣지도 않으셨잖아요. 니들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셔놓고 그 사람이 어머니께 가서 말씀드리니까 바로 도와주셨죠. 저 그것도 너무 서운해요. 제가 서운해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요 어머니.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빠로서 좋은 행동이에요. 자기 힘들다고 휙 나가버리고 통영에서 올라올 때도 자기 숨 못 쉰다고 징징거리고 그거 안 좋은 거면 어머님이 쓴소리를 해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한테 지금 뭐라고 하신다고요. 이게 지금 맞는 상황이에요. 전세금이 올라서 해결해야 했던 건 저 사건이 벌어지기 전부터였습니다. 남편이 통영에서 있었을 때였죠. 저는 이미 시어머니한테 도움을 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는 너희 일 너희가 알아서 해라라고 딱 선을 그어버렸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땐 말입니다. 그런데 저 당시에 자기 아들이 가서 이야기하니 바로 돈을 주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죽겠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저를 불러내서 왜 자기 아들을 들들 보냐고 뭐라고 한 거였어요. 그러니 제가 열불이 터지지 않고 배기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전날 할 말 다 했습니다. 저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가정생활이 제대로 굴러갔을 리가요. 전세금을 해결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얼마 안 있다가 자기 임금을 휙 나가버리고 다시 들어왔다가 휙 나가버리고 그런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아들아이도 아빠의 부재가 익숙해진 것인지 아무렇지 않아 하더라고요.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었겠죠. 아들아이도 체념한 것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게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린아이가 체념하는 걸 너무 빨리 배운 건 아닌가 싶어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을 들어보면은 남편분께서 실질적인 가정의 역할도 피하신 게 되는 거고 양육자로서의 태도도 네, 일단 지금 말씀해 주신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양육권 문제에서도 부인께서 가져오시는 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동생이 양육권을 가져오게 되면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야기 들으셔서 다 아시겠지만 그 인간이 책임감도 없고 보나마나 양육비 없다 배째라 할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제 동생 시어머니 쪽은 그래도 돈이 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애아빠가 양육비 지급 제대로 안 했을 때 시어머니 쪽에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뭐 그런 거 집행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결국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물론이고 남편도 모르게 혼자서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그 모든 걸 감당할 기운이 없어서 친정 언니에게 도움을 요청해 함께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상황에서도 남편은 자기 힘들다고 집을 나가 있던 상황이었고요. 여기저기 변호사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해왔던 결혼 생활에 관해 이야기하고 아들아이가 힘들었던 점을 지켜본 것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아들아이를 데리고 상담 다녔던 내용을 이야기하고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저는 더욱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결혼한 자체를 후회하게 되는 시간이었죠. 그러면서 아들아이한테는 끝없는 죄책감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 중에 저와 같은 과정을 겪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누구보다도 잘 공감하시겠죠? 부모로서, 엄마로서 자식한테 평생 가도 못 갚을 죄를 짓는 선택같이 느껴졌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말이에요. 당신 한 1,000만 원 정도 여윳돈 있어. 아, 응. 그게 이번에 투자 쪽으로 좋은 게를 하나 제안받아서 말이야. 그쪽 얘기 들어보니까 꽤 전망도 있는 회사인데 거기서 코인을 상장한다고 하길래 내가 아는 후배가 있는데 걔가 이번에 그쪽 윗선이랑 같이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 코인 상장하면 어차피 후배놈 쪽이 세력이니까 거기서 알려두는 타이밍에 말까 코인 샀다가 팔고 뭐 그렇게 올해 내내 하드만 하면 더는 금방 풀릴 것 같아서 말이야. 제가 어디를 가고 무엇을 알아보고 다니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던 남편은 제게 1,000만 원 정도 여윳돈을 가지고 있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자기가 아는 후배한테서 들은 좋은 투자 정보라고 말이에요. 타이밍도 참 기가 막히게 잡고서 연락해왔죠. 누구는 자기의 무능력함, 무기력함, 무책임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 와중에 저한테 투자할 돈 좀 있냐고 연락을 하다니 말이에요. 그 인간 말하는 걸 듣고 있자니 목덜미가 뻐근해져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저 그렇게 수화기만 들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말을 할 수가 없었죠. 말문이 막혀서 말입니다. 여보세요?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듣고 있어. 아, 듣고 있으면 듣고 있다고 좀 기척이라도 좀 해. 당신이 듣기에는 내가 하는 말이 또 터무니없고 대책 없이 들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거 진짜 기회야. 미진아, 나도 당신처럼 우리 지호 잘 키우고 싶어. 다른 아빠들처럼 척척 우리 지호가 뭐 사달라고 하면 사주고 좋은 차에 지호 태워서 학교 앞에 딱 내려다주고 나도 그러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당신만 지호 잘 키우고 싶어하고 당신만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번에 투자만 잘 되면 당신이나 나나 불러서도 인생 살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돈 문제만 아니면 싸울 일이 있을 것 같아? 당신이나 나나 지금 우리가 여유가 없으니까 별것도 아닌 일을 자꾸 막 부딪히게 되는 거라고. 당신 통영까지 내려서 나 끌고 서울로 온 이유가 뭐야? 지호가 아빠 없으면 불안정해하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온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우리 지내는 꼴을 봐봐. 서울에 있다 뿐이지 그때는 다를 게 뭐가 있냐고? 안 그래? 당신 여윳돈 없으면 차영한테 어떻게 부탁 좀 해볼 수 없을까? 차영네 이번에 집도 샀다면서 그럼 어느 정도 여윳돈이 있다는 거잖아. 청산유수. 말은 참 잘합니다. 그 사람은 뭐가 문제인지 전혀 잘못 짓고 있었죠. 제가 그 사람하고 부딪히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인간의 무책임한 태도, 무기력한 모습, 약속을 어기는 그런 모습에 너무 실망하고 부모로서 좋지 않은 태도를 보였기에 그걸로 부딪힌 것이었는데 그 인간은 그저 제가 돈 벌어오는 남편이라는 걸 내세워서 자기와 부딪히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돈이 좀 없으면 어떤가요? 가족끼리 사이만 좋다면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하호호 웃으며 지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자라온 우리 가족은 그랬어요. 남편이라는 인간이, 애아빠라는 인간이 저런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면서 이 인생은 한 방이네, 불로소득을 할 수 있네, 뭐 그런 소리를 하는데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저 헛웃음만 내쉬었어요. 우리가 싸우는 게 정말 돈 때문인 것 같아.
여태껏 돈 때문에 당신이랑 나랑 싸운다고 생각한 거야? 아, 진짜 내가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당신 말대로 내가 당신 돈 못 벌어서 당신이랑 싸우고 산 거였으면 진작에 헤어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당신 나랑 결혼하고 나서 사업 말아먹은 게 하루 이틀이야. 그렇잖아. 당신이 겨우 그 정도밖에 생각 못해서 나랑 싸우는 거야. 당신은 뭐가 중요한지 몰라. 아, 또 그 소리야? 거짓말 좀 하지 마, 거짓말 좀. 당신이 내가 돈 못 벌어오는 게 내가 무기력한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나랑 계속 부딪히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모르게는 뭘 몰라. 뭐 당신이 하고 많은 날 얘기하는 아빠 노릇, 안정적인 가족 만드는 거? 아이고,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 것 같아? 다 돈이야. 돈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라고. 아이, 됐어. 내가 애초에 당신한테 돈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었다. 아, 뭐 손발이 맞아야 돈을 벌어먹든 거지. 됐어. 돈 구해주기 싫으면 말아. 그리고 지우한테 나 그냥 어디 출장 갔다고 대충 둘러대. 얘한테 이상한 소리 하기만 해봐. 그냥 나 출장 갔다고 얘기해. 지우랑은 내가 알아서 연락할 테니까. 그렇게 또다시 저희 부부는 3개월이 넘도록 별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사람이 집에 들어서 자기 옷가지를 챙겨갈 때나 이따금 아들아이와 놀기로 했다면서 집에 들를 때 빼고는 그 사람과 한 공간에 있었던 적이 없었죠. 여전히 그 사람은 자기는 사업구상 중이다라는 말만 해댈 뿐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고요. 시어머니는 중간중간 저한테 연락해서는 내 아들 기 좀 죽이지 말아라. 네가 집에서 얼마나 갈구면 애가 우리 집에 와 있겠냐라는 말을 해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는 더더욱 이혼해야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먹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시어머니로부터 황당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혼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죠. 네 주제에 사모님 소리가 어울리니? 시어머니는 이혼 서류를 들고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아들아이는 집에 없었던 상태라 그 몹쓸 상황을 목격하지 않을 수 있었죠. 시어머니는 제게 이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자기 아들과 어울리는 급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뭘 그렇게 멀뚱멀뚱 있어? 너희 지금 사는 꼴이 이게 부부니? 그냥 남이지. 이혼해. 우리 상철이 회사 차렸다. 내가 그랬지? 상철이 군은 그저 옆에서 잘하고 있다, 잘한다라고만 해주면은 분명히 자기 길 찾아서 나설 녀석이라고. 너는 그것 하나를 못해서. 아, 어쨌든 네가 서운하게 들을지는 몰라도 나는 어미로서 내 아들 앞길 또다시 막히는 꼴 보고 싶지도 않아. 이제 다시 자기 일 찾아서 일 좀 해보려는 애 앞길 막지 말고 너도 네 길 찾아서 가고 우리 그렇게 하자. 지호는 우리가 키워마. 너도 그게 낫지?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하더라도 지호는 제가 키워요. 그리고 그 사람이 회사를 차렸다고요. 돈 1,000만 원이 없어서 저한테 돈 좀 구할 수 있냐고 물어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회사를 차렸다고요. 아이고, 네가 우리 장소를 왜 데리고 가? 남의 집한테 끊길 일 있나? 너한테 돈 받으면 돈 구할 곳이 뭐 없는 줄 아냐? 내가 돈 주기로 했어. 그 녀석 얘기 들어보니까 충분히 커질 가능성 있는 사업이길래 내가 땅 좀 정리하고 해서 주기로 했다. 아이고, 내가 이러니 너랑 우리 상철이 이혼시키려고 하는 거야. 부부간에 서로 급이 맞아야지. 지금도 봐봐. 회사 차린 거 잘 됐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지. 네가 우리 상철이 무시하는 걸 보기 싫어서라도 너랑 우리 상철이 이혼시키련다. 어? 지호도 우리가 키울 거야. 상철이나 너나 젊은데 지금이라도 너희 각자 급에 맞는 사람들 만나면 좀 좋니? 나도 우리 아들놈 급에 맞는 새 며느리 들여서 좀 시어미 대접 좀 받으면서 살아보자. 시어머니는 제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제 아들아이에 대한 양육권까지 자기네가 가져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회사를 차렸으니 경제적으로도 저보다 훨씬 여유 있게 될 것이라고 말이에요. 아, 제가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를 차렸다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애초에 이혼할 생각이었고 양육권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둔 상황이었기에
사실 이혼하는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인간이 정말로 자기 회사를 차린 것인지 제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자기 앞에 앉혀주고서 콧대 높이고 있는 꼴이 너무 꼴보기 싫었거든요. 저는 급하게 회사를 조퇴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그놈이 차렸다는 회사의 위치로 향했습니다. 제가 남편까지 있는 자리에서 이혼 도장을 찍겠다고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런 말을 하는 저를 가소롭다는 듯 바라보며 앞장서서 나섰죠. 아, 너 이게 대체 뭐냐? 아들, 이게 뭐야? 이게 회사 맞는 거야? 엄마, 뭐야? 당신이 엄마랑 여기를 왜 같이 왔어? 일단 나가자. 나가서 얘기해. 집 나가. 이거 뭐야? 이거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너 바른 대로 말해. 바른 대로 말 못해. 남편이 차린 회사라고 찾아간 그곳을 본 시어머니는 혼절할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사무실이 아니었던 거죠. 사무실 내부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남편을 포함한 몇몇 남자들이 모여서 포커나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 회사 사무실이 아니라 그냥 아는 선배 사무실이었던 거예요. 저는 역시나 하는 생각에 그 인간을 그저 한심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그 와중에 그 인간은 자기 엄마한테 머리채를 잡히고 있었고요. 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사무실 컴퓨터 들여야 한다고 해서 나한테 가져간 돈으로 뭐 했어? 너 니네 회사 차렸다고 한 거 그거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야. 너 그럼 보증금 한다고 가져간 돈으로는 뭐 했어? 뭐 했냐고? 엄마 진짜 들어오고 아프다고 말할 수 있게 해줘야 나줘야 내가 말을 할 거 아니야 엄마. 삐뚤아 여보 엄마 좀 말려봐. 남편은 자기 엄마한테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가진 재산을 빼돌려서 저한테 말했던 그 코인에 돈을 왕창 넣으려고 한 것이었어요. 그놈의 불로소득에 눈이 멀어서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듣고서는 왜 그런 터무니없는 곳에 그 큰 돈을 넣은 거냐고 난리를 피웠죠. 그나마 다행인 건 땅을 팔기 전에 알아서 시어머니가 자기의 재산 중 일부를 지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회사를 차린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나자 시어머니의 태도는 또다시 바뀌었어요. 그날 저 자리에서 저는 이혼할 거라는 사실을 알린 뒤 아들아이와 함께 친정 근처로 이사를 한 상황이었죠. 시어머니는 매일매일 오다시피 우리 집에 찾아와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동정을 유발해서 말이에요. 미진아. 너 이렇게 이혼하면 나는 어떡하냐? 상철이 그놈 그거 내가 정신 제대로 차리게 단단히 혼냈어. 그놈 그거 너랑 우리 지우한테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다니까. 아유, 그럼 그거 지금 이혼하면 누가 걷어가겠니? 내가 너 이혼 모르고 제대로 하면은 땅이고 뭐고 다 네 앞으로 넘겨줄게. 어머니, 저 땅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저는 그냥 제 급에 맞게 살려고요. 제 급으로는 그 사람 같은 남자랑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이 제가 감당하기는 너무 철딱서니가 없어요. 그거 어머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 와중에 땅이고 뭐고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는 우리 지우한테 더는 못 볼 꼴 보이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애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는 저 더 찾아오지 마세요. 땅을 주든 집을 주든 이미 저는 그 인간과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상황이었기에 시어머니와 어떤 말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이혼을 이야기하기 전부터 이혼에 대한 준비를 해왔던 저였기에 저는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고 재산 분할 위자료 역시 제가 계획했던 대로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래도 아들아이의 아빠이기에 현재 아들과 그 사람이 주말마다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들아이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저한테 주라고 선물이나 편지를 보내기도 하는데 소위 고향감 고치는 거죠. 인제여사 그러면 뭐 하나요? 안 그런가요? 그 사람은 아들아이의 아빠일 뿐 저한테는 더 어떠한 존재도 아닙니다.
제 사업을 하면서 아들아이한테 부족한 것 없이 해줄 수 있는 지금이 저는 그저 좋거든요. 두 번 다시 그 인간과 살았던 시절의 불안감과 답답함을 느끼고 싶지 않은 저입니다. 저 이혼하기를 잘했죠? 분명 잘한 이혼인데도 나와 그 사람 선택으로 아이에게 상처를 준 것은 아닌지 가끔, 아주 가끔 죄책감이 몰려와 힘이 드네요. 그래도 잘한 이혼이라고 응원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엄마로서 강인하게 살아가는데 힘이 필요해서 말이에요. 그럼 저는 여러분의 응원을 기다리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